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 선거 분위기는 좀 나죠.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길 가다가 민주당 차량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잠깐 서서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격전지들이 있고 우리 지역은 안심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다들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은 너무 험질해서 여기는 기대가 없다라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두 군데만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여론조사 이재명 당대표 대 원희룡 국민의힘 54대 37. KBS 여론조사입니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재명 당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여론조사는 54대 37로 17% 차이로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 성남 분당갑 이광재 후보가 51%, 안철수 후보가 31%, 여기서도 13%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걸로 나왔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민주당이 뒤집는 이런 안철수 좀 있으면 이제 영원히 철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사전선거가 끝났죠. 사전선거가 끝났습니다. 최종 사전선거 투표율은 31.28%로 끝났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전선거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들 좀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지난 총선에 총선 지위 누가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지위는 황교안이 있습니다. 황교안이가 지휘할 때 이게 정말 국민의힘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부정선거 찬양론자가 황교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정선거 찬양론자가 국민의힘의 황교안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전선거에 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하자라는 국힘당의 그 당시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패를 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3번은 즉 3일을 투표를 한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단 하루만 투표를 해야 되냐? 누가 봐도 그거는 정확하잖아요. 본투표는 자기 지역에 있는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전투표는 자기가 주민등록상 다른 데로 돼 있어도 그 어느 장소에 가도 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도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양쪽 지지층이 직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전선거가 역대 최장으로 나온 이유는 지지층 직결이 아니라 성남 민심의 표출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아까 오후에 사전선거를 좀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왔나 했는데 하나같이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일정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누구를 찍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서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물가를 얘기하면서 못 살겠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성난 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본인들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라고 하고 민주당도 결집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서로 동상이몽이지만 분명한 거는 성남 민심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 선거가 막판에 더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라기보다는 심판 선거예요.
지지층이 결집하는 선거는 어떤 선거냐면요, 분리할 때 결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는 아니라는 이미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최초로 30%가 넘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본투표 전체 투표 이제 4월 10일까지 보면 저는 71%라고 봐요. 70에서 71%가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로 저는 예상합니다. 70에서 71. 왜 그러냐? 본투표를 저는 40을 봐요. 본투표율을 저는 40을 봅니다. 지금 사전투표, 그래서 지난 총선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난 총선 사전투표가 26% 정도 나왔죠.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한 26% 정도 나왔는데 본투표에서 한 40% 정도 나왔고 6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투표의 열기가 더 뜨거울지, 아니면 어차피 투표할 사람들이 먼저 했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70%는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본투표 투표 올리기,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바까리 하는 시간이 왔죠. 투표장 안 가는 분들 투표소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가장 이제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진짜 본투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이기다가 본투표에서 역전당하면 안 되죠.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여러분들 2000년 16대 총선 때 투표율이 몇이었냐면 57.2%였어요. 2004년 17대 총선 때 60.6%, 2008년 18대 총선 때 46.1%, 2012년 19대 총선 때 54.2%, 2016년 20대 총선 때 58%, 2020년 21대 총선 때 66.2%. 여러분들 21대 총선 때 갑자기 투표율이 올라갔죠. 이때는 뭐였냐면 검찰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의 성남 민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서초동에서 모였던 수백만의 검찰 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우리가 5년짜리 권력을 잡았지만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검찰에 대한 심판 선거였어요. 2020년 선거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선거가 31.2%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면 40%라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1.28%.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투표율이 관건. 전체 투표율 막 40%는 무조건 넘거든요. 만약에 전체 투표율에서 44%만 나와도 75%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투표장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8.75 대파 참사, 이거 되게 큰 거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거 8.75 저 대파 참사는 총선에 이거 진짜 큰 흔들림이다. 뭐 이종섭 도주대사 문제나 회칼 수석, 이거는 일도 아니다. 8.75 대파 참사가 이번 결국은 총선을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하고, 저는 이번에 왜 성남 민심, 왜 투표율이 올라갔나라고 하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물가, 그러니까 대파는 단순한 대파 가격을 몰랐다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저렇게 괴리감 있는 대통령, 저런 애를 믿고 무슨 우리가 권력을 나머지 3년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875원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대파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렇게 관심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무슨 정권을 맡길 수 있냐 그거고, 두 번째는 입틀막. 저는 입틀막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진보당의 국회의원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어떤 의사 소아과 의사, 지금의 의협의 회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학생의 입틀막을 했죠. 두 번째는 학생의 입틀막을 했다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의협의 지금의 현 회장이 이틀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틀막이라는 것은요, 뭔가의 억압이에요. 억압입니다. 억압.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무조건 무자비하게 입을 막고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002년, 그러니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우리 민주정권 이후에 20여 년 동안 이런 명박상성에서 물대포 쏘고 그렇게 하면서 민중 총궐기가 일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폭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억압당하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굉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파와 입틀막이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비췄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전 투표할 때나 본 투표할 때 저는 황당, 여러분들이 바깥 지금은 파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선관위가 과연 투표소 대파 소지는, 대파는 정치적인 표현물이래요. 이거 전 세계의 코미디입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대파는 정치적인 표현물이래요. 전 세계 진짜 여러분들 우스갯거리가 된 겁니다. 대파는 식자재입니다. 야채예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대파는 정치적인 표현물, 전 세계 우스갯거리를 만든 거예요. 설사 대파 시장 바구니를 들고 투표사로 가면 대파 들고 테러라도 합니까? 응? 대파 들고 막 테러를 해요? 도라이들아? 응? 난 진짜 너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선관위의 발언이요, 이게 정말 얘네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게, 선관위가 저렇게 대파는 가져갈 수 없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뉴스거리가 되죠. 그렇잖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누가 투표하러 갈 때 대파를 들고 갑니까? 일부 우리 어떤 민주당이나 이번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갖고 갈 수 있지. 선관위에서 대파는 정치적인 표현물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그게 이슈를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대파가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바보죠. 사람들은 대파 그냥 물가, 아이고 대파가 올랐네 이럴 정도로 생각했는데, 스스로들이 대파가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심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제가 이래서 한동훈이가 얘네나 정말 바보라는 겁니다. 진짜 대파 가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제 물가가 가장 걱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 정부에서요, 물가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것도 억압적으로. 총선 끝나면 물가 훨씬 많이 오릅니다. 지금이야 억지로라도 선거 앞두고 나서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 세이브 시켜놨죠. 결국은 물가가 통제가 안 되면 그 정부 국민들에게 인정받겠어요? 우리 앞으로 대파 살 때 한 뿌리만 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유통업계나 어떤 이 생산자들은 총선 끝나면 일제히 물가 올립니다. 진짜 걱정은 총선 이후예요. 한나라당이란다.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가장 잘못이 뭐냐? 윤석열이가 올해만 시장을 10번 갔어요. 10번. 그러면 시장 와서 사진을 찍으면
물가라도 좀 쳐 잡으시든가. 시장 와서 사진 찍고 셀카 찍으면 물가가 잡히냐? 동훈아? 어? 시장 와서 셀카 찍고 생딱 들고 이지랄 떨면 물가가 잡히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여태까지 잘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개소리였잖아. 어? 어쨌든 동훈이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왜 이번 총선에 김건희는 찌그러져 있고 윤석열이는 설쳤냐면요. 윤석열이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르겠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입만 열면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총선은 내 얼굴로 치러야 된다. 근데 조중동은 일제히 네 얼굴로 치르다가는 잣된다. 왜 내 얼굴로 못 치릅니까? 디올백? 그래서 김건희는 디올백 때문에 찌그러져 있고 윤석열이는 지 얼굴로 총선을 치르고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윤천조라는 별명을 부르면서 돈을 마구마구 풀 계획을 했죠. 근데 왜 이게 효과가 없었을까요?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실행 계획이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어느 지역을 딱 갔다 오면 실행 계획이 딱 나오고 부처들이 합의를 하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거 국회를 통과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말만 남은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 여기 개발하겠다. 실행 계획은 전무후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응? 결국은 이번 총선은 대파와 사과가 윤석열의 사과를 이끌 겁니다.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인간. 대파가 윤석열 정부를 대파했고 사과가 사과를 이끌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민생토론회인데 결국은 모든 어떤 민생토론회에서 가장 득보는 자들은 기득권들이었죠. 그 지역 토호 세력들, 건설업자들. 민생토론회에서 부자 감사해주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전선거의 큰 의미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민을 강제하려는 민심의 폭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윤석열 정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종북 좌파로 매도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동료 시민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은 반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응? 정부가 국민을 강제적으로 본인들이 옳다는 것을 억압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땡큐 윤석열, 땡큐 한동훈. 국민의힘 100석이 안 되기만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고무된 이거는 국민의 심판의 열기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무된 성명을 발표했는데 국힘당도 이런 걸 발표했어요. 우리를 향한 기세다. 국힘이 오늘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를 향한 기세다. 맞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향한 기세 맞죠? 심판의 기세죠. 맞아요. 국민의힘은 잘 알아요. 우리를 향한 기세다. 니들 심판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성남 민심의 기세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YTN이나 어디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 프로그램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정치 평론가들 이 새끼들 진짜 정치 평론을 하려면 내 방송을 좀 보고 배우든가. 어떻게 그렇게 평론을 못하는지 난 참 웃어요 요즘. 물론 제가 정치 평론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부 뭐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뭐 단독 과반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이 보수가 과연 얼마나 투표장에 갈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힘당 지지 패널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샤이 보수 얘기를 해요. 샤이 보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요. 불리한 선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 보니까 샤이 진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꺼냈어요. 샤이라는 말을 쓰는 집단은 그 선거에 불리할 때 쓰는 겁니다. 샤이 보수는 없어요. 선거가 불리한 쪽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선거 불리한 쪽이 스스로 고백이 샤이예요. 샤이. 응? 스스로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우리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저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위기와 흔들렸냐. 이 시대에 686의 등장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태까지 60대, 70대, 60대 이상은 무조건 국힘당의 지지세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686 진보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60대 남성 지지율 1위가 민주당이에요.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60대 이상의 보수의 개념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 바로 끝난 겁니다. 여태까지 60대는 총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분석을 해야지 선거 판세가 돌아가는 걸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0대와 70대는 천지 차이예요. 정치적인 식견이. 불과 10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60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응원했던 2002년의 40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30, 40대를 중심으로 친노가 결성되면서 지금의 민주정권의 토대를 만들었던 노사모의 활동이 2002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60대인 거예요. 바로 진보 686의 시대가 온 겁니다. 70대는 다르죠. 한마디로 60대 남성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보고 민주당을 향하는 결집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각 지역을 봐도 60대 남성의 경우 민주당 57.8, 국민의힘 39%. 엄청난 차이죠. 60대도 진보인 거예요. 그렇죠? 60대 남성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57.8%고 국힘당 지지자가 39%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60대를 주목을 했냐면 만약에 60대들이 전통적으로 60대와 70대를 묶으면 안 됩니다. 이제 60대와 70대를 묶어갖고 같이 이번 총선을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60대 70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선거예요. 60대 70대들에게 지는 표를 20, 30대에서 커버를 하면서 30, 40대의 진보적인 민주주의 시민들의 표를 얻어서 선거를 우리가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60, 7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20, 30대가 지지하지 않아요. 예전같이 민주당을. 예전같이 60, 70대를 국힘당 지지자로 빼고 20, 30대가 지금 나눠졌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저기서 민주당이 이기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60대 남성의 686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60대 남성의 686 진보 세대들이 드디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하고 민주당에 직결을 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0대 30대도 지고 60대 이상도 다 지는데 오로지 40대 50대 갖고 투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60대가 여러분들 나이가 60대 같지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65년생이 지금 60이죠. 그렇죠? 65년생이 아마 딱 60인가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왜 이번 총선이 민주당이 유리하냐? 깨어난 60대의 진보들입니다. 그걸 읽으면 왜 이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 세졌고 60대도 진보예요. 여러분들만큼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586, 50대 하면서 민주 진보라고 했지만 686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686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저는 분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1번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는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성남 민심의 표출 686의 반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6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딱 60이거든요.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65년생들이요. 67년생이 58이에요. 그렇죠. 진보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이 드디어 60대가 됐잖아요. 넘어갔잖아요. 60년대생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그분들 20살 때 가장 뜨거운 가슴일 때 5.18 항쟁을 맞이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하면 이번 총선이 20대 투표율도 낮고 30대도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데 어디서 이렇게 민주당에 힘이 있냐. 40대, 50대, 60대라는 이 어떻게 보면 민주 진보의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세대들, 독재 정권에 어떤 맞섰던 저항 세대 40대, 50대, 60대가 지금 이번 총선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동훈은 이제 대단히 보수 홍준표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자들 있잖아요.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조중동의 어떤 평론가들이나 캘럼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쟤네들 안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수라고 쳐주질 않아요. 그냥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보수의 상징이라는 박정희죠. 그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원죄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한동훈의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짜 윤석열은 엑스맨인가? 한동훈은 정말 엑스맨인가? 보수를 괴멸시키러 왔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선거 구도를 봐라. 국힘당은 공천 파동이니 뭐니 언론의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정말로 본선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벌어지니까 임종석이 뭉치고 김부겸이 TK를 돌고 이해찬이 나서고 정세균이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에 불만을 갖고 있던 박광훈이 선당 우사를 선언을 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은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예전에 국힘당도 국힘당의 간판적인 보수의 인물들, 부산의 김무성, 충청도의 이인재,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서지를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한동훈의 원맨쇼에 의지하는 선거가 됐죠. 왜 그럼 이런 선거가 이루어졌나? 진짜 보수를 볼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은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혼나야지, 이제 검찰 정권이 없어져야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제 정치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지금 분열되고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국힘당 안에서 검사 정권과 보수 정권의 충돌이에요. 이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힘당 안에 보수 정치 세력이 존재했었고, 그 보수 정치 세력을 죽였던 게 한동훈과 윤석열이고,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당하고, 결국은 보수의 정치가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갔던 그 원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 세력이었는데, 그 검찰 세력들이 결국은 국힘당의 정치 권력들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았죠. 그렇죠? 국힘당의 정치 세력을 밀어내고 사실상 찍어내게 하고 밀어내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 정권을 세우니까 당연히 보수의 정치 세력들이 국힘당 안에서 민주당과의 싸움보다는 자기네 당 안에서의 검찰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싸움이, 왜 지금 이 싸움이 벌어졌냐? 이 싸움에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겨버리면 다음 대선도 검찰 세력에게 넘어가니까. 이해하십니까? 이번에 만약에 보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도와갖고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더 이상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이 국힘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죠. 어떻게든지 2년짜리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정부를 나머지 3년 동안 국힘당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검사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보수 정권을 만들려고 그러면 얘네들을 힘을 빼놓고 나머지 3년 동안 대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김무성이 유세합니까? 기존에 있던 이름만 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 하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국힘당 안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진짜 양아치로 보이지만 나름 어디 가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부산을 가도 한동훈 혼자 나대고, 광주를 가도 한동훈 혼자 나대고,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국힘당 안에서 내전이 난 거죠. 이번에 몰아내지 않으면,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번에 총선 승리하면 그 기고만장해갖고 다음 대선 후보는 한동훈이 될 테고, 또다시 검찰 독재 정권이 되면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의 말을 거부하면 또 찍어내기에 사실상 압박이 들어오고, 더 이상 국힘당 안에서도 정치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번 총선은 국힘당의 심판 선거가 돼야만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식물로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다시 비대위를 꾸려서 국힘당의 정치를 복원해서 나머지 3년 동안 다음 대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민의힘에서의 윤석열 정권은 바닥을 보여서,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들 어딜 가도 한동훈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왜 한동훈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왜 그러면 그래도 국힘당인데 왜 지원 유세를 안 나오냐?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공천한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정계에 복귀해서 다시 국힘당을 재건하는 데 힘들겠죠.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다 공천이 윤핵관 공천 아닙니까? 윤핵관 한동훈 공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배지를 많이 달면 달수록 기존에 있던 국힘당의 보수 정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잖아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응? 쟤네들이 말은 국힘당이 안에 있지만 결국은 안에서 싸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네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시는 정치를 다시는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국힘당이 수세에 몰리고 민주당이 저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어제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조 독재를 막아야 된대요. 2조 독재를 막아야 된다 그러고, 오늘 한동훈이 유세하는 거 제가 몇 번 이렇게 찾아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김준혁 교수 욕하면서 싸우고 저런 사기꾼들이라고 얘기하고 저런 범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떠들고 다녀요. 아니 지네가 정권 잡고 있으면서 2조 독재 시대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조국의 시대구나 이렇게 인정합니까? 사람들 입은 지네가 쳐맞고 대파로 막 대파 흔들고 생딱 들고 지네가 모든 지네가 마음대로 다 하면서 2조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그게 사람들이 그게 와 닿냐고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제가 한동훈이를 보면서 정말 웃겼던 게 조국 장관을 겨냥해서 오늘은 히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내가 우리 한동훈 씨한테 진짜 한심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동훈 씨, 집권 여당의 대표는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여러 번 얘기해줬잖아. 이제 선거 막바지니까 내가 좀 얘기하는데 이제 늦었어. 집권 여당은 아무리 쟤네가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고 저들의 독재 시대가 온다고 떠들어도 계속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파가 875원인데 왜 윤석열을 욕할 것 같아? 만약에 진짜로 니들 말대로 이재명과 조국의 어떤 독재 정치라고 하면 이재명과 조국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정에 어떤 선거가 있어도 무한 책임은 지금 여당이 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한동훈 씨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한동훈 씨가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야당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야당은 싸우는 거야. 지금 야당에서 할 얘기를 한동훈이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야당 프레임이야. 그거에 야당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같이 2조 독재 시대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보예요, 바보. 응? 사람들이 볼 때 니네가 권력 잡고 있는데 무슨 독재냐 이 병신들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응? 이래놓고 선거 차라리 처음부터 징징대기라도 했으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징징대기라도 했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안 깨져요. 처음부터는 센 척. 여러분들 제가 도망갈 것 같습니까? 너 오이르면 도망가. 센 척은 더럽게 하고 선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한심하죠. 여러분들 제가 오이르면 도망갈 것 같습니까? 야, 선거 대표하면 네가 안 가고 어떻게 바뀌겠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거가 딱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가 끝나는 순간 가장 사라질 게 누구냐면 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 나올 거고요. 한동훈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국힘당 중진들 모여갖고 비대위 설치해갖고 조용히 한동훈 그 다음날 4월 11일 날 기자회견 당사 앞에서 이번 선거는 모든 저희 책입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이건 수순이에요, 수순. 응? 안철수 사라지죠. 심상정 사라지죠. 한동훈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응? 총선 대패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비대위원장을 계속 이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지 혼자 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으면
백석도 못 얻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무슨 낯짝으로 거기 앉아 있을 건데, 한동훈이가 앉아 있고 싶어도요 조중동이 가만두지 않아요. 응? 전부 한동훈이가 선거 패하는 순간 조중동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응? 선거가 끝났는데 한동훈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심층 분석을 해드릴게요. 선거가 끝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거가 딱 끝나, 응?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국힘당에서 선거가 끝나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4월 10일 날 당선자들의 목소리가 클 것 같죠? 아닙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4월 10일 날 선거에서 지더라도 또 도전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예요. 그러면 모든 국힘당의 회의나 주도는 22대 떨어졌지만 21대 배지단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이번에 당선된,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천회에서 당선된 애들은 6월 달에 들어와요. 걔네들은 빨리 들어와요. 6월 1일 날 국회가 시작되잖아. 총선이 끝나도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21대는 무난하게 배지 닫다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랄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뺏긴 사람들의 원망은 누구한테 가?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 이해하세요? 총선 딱 끝나고 당선자들, 걔네들은 아직까지 2달간은 식물인간이에요. 아직까지 임기가 살아있는 21대 국회의원들이 나 지난 선거에서 당당하게 부산에서 10% 이상으로 이겼는데 한동훈 윤석열 개지랄 떠는 바람에 나 이번에 민주당한테 졌다. 모든 원망은 한동훈 윤석열한테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임기 2달 남았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 다 쏟아붓겠죠. 내가 더러워서 공천 받으려고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총선을 초등학생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정치를 뭘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냐,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볼만한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권영세 용산에서 깨지고 만약에 자기네 지역구 사수에다 수도권에서 대패해봐요. 원외에서 들고 일어나요. 첫째, 이번 총선 처음에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있고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이 똥볼차하면서 뭐야 수도권 다 떨어지면 국힘당이 수도권에 122명이라는 후보를 내밀었잖아요. 적어도 110명 이상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110명이라는 사람들은 원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한동훈이의 유일한 아군은 6월 달에 몇 명 기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4월 10일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는 너 때문에 나 이번에 배지 날라갔다라는 비토가 섞인 원망이 전부 한동훈과 윤석열에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민주당은 뭘 해야 된다? 180석의 힘을 발휘해 주는 거죠. 검사, 판사 다 날려버려야죠. 국힘당은 아예 이제 내일은 없다잖아. 민주당은 배지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역구를 다 찾아 있잖아. 국힘당은 참패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했던 특검 거부 같은 것도 전부 올려버리는 거죠. 특검을 언제,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으로 여러분들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머지 2달 동안 21대에서 못했던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지검장부터 다 날려버려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 수준으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줬던 검사 정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쵸? 나머지 여태까지 윤석열과 짬짬했던 금감원장 파면시키고 이복현이 날려버리고 민주당이 나머지 2달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머지 2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장, 감사원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부담 없잖아. 22대 때 민주당은 정부를 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21대에서 있었던 일을 왜 자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건 시라소니 성대모사. 야, 너 왜 21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왜 자꾸 22대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시라소니 성대모사.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총선이 끝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국힘당이 폭망을 해서 국힘당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총선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거의 4월 10일부터는 거의 죽어요. 국힘당 안에서. 현재 배지가 2달간 유지되고 이제 민주당의 압박은 나머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천 탈락하신 분들 국회의원이에요. 오늘 뭐 수박이라는 소리 하면 들으면서 다 날아가셨던 분들 아직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박광원 이런 분들 다 국회의원이에요.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판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대로 넘어가면 그 2달 동안 국힘당은 이제 검사 세력들을 다 처리할 거예요. 왜? 원외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 20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한동훈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 졌지만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지자들의 표를 단결해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졌지만 정말 잘 싸운 선거입니다. 이렇게 개소리 할걸요? 동훈아, 선거는 젖잘싸가 없어. 선거는 the winners take it all.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야. 젖잘싸라는 거는 없는 거야. 알았지? 너무 한동훈 선거 막판까지 자기가 집권 여당의 대표인지 그냥 화풀이 조국과 이재명 화풀이를 하러 나온 건지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쟤네들은 국민들이 한동훈이 오거나 윤석열이 오면 뭘 기대하냐면요 2년 동안 여러분들 저희가 아마추어였습니다.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몰랐던 거 인정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에게 나머지 3년을 힘을 주시면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실수하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걸 인정하면서 나머지 3년은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읍소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저희도 그러면 형수 녹음 틀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한동훈이 꼴보기 싫대요. 진짜 한동훈이 얘기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다고 그런 얘기들이 진짜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진짜 싸가지 없고 꼴보기 싫다고.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싸울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정치인은요 뭔가를 싫은 소리를 또 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 눈에 보이는 한동훈이는 무슨 말만 하면 싸울라 그런대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싫대요. 진짜. 말만 하면 싸울라 그런다면서 굉장히 비호감이 높더라고. 한동훈의 비호감이 거의 윤석열급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사실상 조국 장관님이
인기가 좀 있으니까 히틀러라고 하고 오늘 어제 오늘 하면서 이재명 조국 심판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긴장되는 얘기를 하나 좀 요거 좀 마지막은 한동훈이는 정말 바보라는 게 저번에 인증된 게 여당의 최대 무기가 뭐냐면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죠? 여당의 선거 전략은 비전이에요 비전 본인들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고 정말로 실행하겠다 이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 까고 야당 의원들 까다가 선거운동을 다 망친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막말 파동 막말하면서 민주당 공격하다가 지입에서는 쓰레기통을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지휘가 더 험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렇게 막판에 선거 기간에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전통적인 보수라고 스스로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는 품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수는 품격.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개쓰레기 정권, 뭐 개쓰레기 인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는 누가 봐도 쟤는 한동훈이는 아마 보수에게도 버림받고 진보에게도 버림받아서 한동훈이는 진짜 특검하면 한동훈이는 아마 4월 10일 이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볼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긴장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나름 저 친구 지인 미터 제 지인 미터를 가동을 해봤어요. 지인 미터를 좀 가동을 해봤는데 조국 돌풍이 아니라 이거는 조국 너무 심해요. 내 주변에 다 조국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민주당 찍으라는 말만 계속했는데 지인 미터를 봤는데 이거는 거의 조국을 태풍을 넘어서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비례. 여러분들만큼은 민주당 지금 이러다가는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30%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다 1, 3번 찍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다 그러죠. 근데 물어봤더니 내가 그래서 왜 조국 혁신당을 왜 찍은 거야? 조국이 너무 당했대요. 조국이 너무 당했대요. 하나같이 어떤 분은 조국이 너무 불쌍했다 당할 때 그리고 조국이 너무 억울했는 걸 봤다. 그리고 사람들이 표창장이나 이런 거에 특히 화이트 칼라 중산층 화이트 칼라들이 조국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야 그때는 입시 다 그렇게 했었어. 그때 제대로 털었으면 안 걸릴 놈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말은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조국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로 조국혁신당이 압도적인 비례선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 3번 나머지 기간 동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면 조국혁신당의 이 돌풍은 왜 일어났나 보면요. 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여러분들은 비례만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높다 그래갖고 조국혁신당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왜 조국이 돌풍이 일어났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이 현상을 사실 예견을 했어요. 왜 예견을 했냐 조중동이 여태까지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늘 조국의 늪, 조국의 강은요 조국이 무서워서 만들어 놓은 늪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수박들이나 민주당 안에서 조국하면 멀리하려 그랬고 조국하면 뭔가 선거에 불리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조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렇죠? 조국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2020년 총선 때 사실상 수백만 명이 2019년에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검찰의 무자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해야 된다. 민주적인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공감했기 때문에 전부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5년짜리 권력이었지만 검찰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0년에 총선의 열기로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 조국은 여러 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상 2020년 총선은 검찰개혁의 열망에 의한 민주진영의 직결과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거였는데, 모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 무조건 코로나 선거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조국을 끼워 넣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경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보수가 볼 때는 조국은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강남 좌파의 스펙이나 이런 걸 보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맞는 사람이에요. 국힘당에 나와서 정치해야 될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인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가 민주진영의 검찰개혁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번 총선판에서 조국 비례정당의 돌풍은요, 민주당 지역구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조국이 어떤 이번 22대 총선의 조국의 바람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침몰로 이어지는, 저는 조국이 뜨고 국민의힘의 어떤 그 추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 4년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은 조국을 죽였죠. 4년 동안 조국은 당하다가 4년 만에 한번 깃발을 꽂고 다시 배를 운행을 해보게 했는데, 그 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승을 하면 결국은 지역구 승리는 조국의 영향도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안 보이고 윤석열이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고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이재명과 한동훈이의 미래 권력의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게 보수의 전략이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들의 이번 총선 프레임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고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붙이려고 이재명과 바로 한동훈의 싸움으로 붙이려고 하면서 계속 초반에 한동훈 대선 지지율을 발표를 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재선 지지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조국이 나타나면서 한동훈을 상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과 조국의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들끓어버린 거예요. 조국 장관이 이번에 총선에서 기여한 것은 사그러들 만한 윤석열 심판론을 다시 불쏘시기가 되어갖고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론으로 이끈 것이고, 두 번째,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 한동훈 구도로 바꿔놨다는 그 구도가 지금 지역구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투표를 포기하려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죠. 윤석열도 싫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를 밖을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사람들이 10%는 전제를 해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는 사람들이 10%는 존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표를 흡수한 거예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국이 나타나면서 뭔가 답답했던 마음을 뻥 뚫어주고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어떤 표를 흡수했냐면요,
강성 지지층의 표를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빠지면서 강성 지지층, 옛날에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던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그 표가 조국으로 갔어요. 왜? 민주당보다는 더 시원한 발언을 하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3%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약에 조국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정의당은 또 5% 6% 나왔고 개혁신당이라는 그런 정당에도 지지율이 좀 나왔을 거예요. 조국의 현상이 우리 민주주의에 무조건 플러스죠. 그렇죠?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일단 개혁신당이라는 이준석 신드롬을 잠재워버렸고, 두 번째, 민주진영에서 진보 정치라고 하면서 늘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정의당을 사실상 고립시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은 꼭 제가 하는 얘기는 유튜브를 밖을 벗어날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너무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쏠리는 건 나는 좀 불만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우리나 열성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 왜 저렇게 우리가 지지하느냐, 죽을 뻔한 목숨, 진짜 구속될 뻔한 거 넘기고 죽을 뻔한, 민주당 안에서 이번 공천이나 특히 호남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 서울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이번에 공천에 좀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나 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분들이 사실상 이번에 총선을 포기를 하려다가 비례를 찍으면서 민주당을 찍는 그런 효과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그쵸? 진짜 난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인데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난 비명이라는 거야. 난 비명 하니까 이번에 민주당 투표하기 싫었대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날 비명 나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억울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난 평생 40년 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대. 근데 민주당이 난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내미가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을 좀 비판을 했더니 나를 비명, 수박, 뭐 이런 똥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나는 이제 민주당에게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된대요.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된다는 하나 같은 마음이 있는데 민주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국 신당이 나오면서 비례는 조국을 찍고 지역은 민주당 그래도 찍어야지. 왜? 평생 민주당 찍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구 포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혁공천 잘했잖아요. 지금 내가 개혁공천을 못했다고 얘기하나? 나 지금 개혁공천을 못했다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존재를 하면서 투표장에 안 나갈 뻔한 사람들을, 그쵸? 투표장에 안 나갈 뻔한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어올리고 와 하면서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한동훈에게 강한, 누구보다도 여태까지 우리는 한동훈 앞에, 지금 사실 조국은 잃을 게 없어요. 나는 내가 알던 조국 맞아? 깜짝 놀란 게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세게 나오십니까? 원래 조국의 모습이었습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와, 그 얌전하고 샌님 같았던 조국이 그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라. 전 재판 잘못되면 재판 잘못하면 나는 구속당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 더 이상 조국이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은 너희들 탄핵한다. 민주당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조국은 한동훈과 윤석열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너 이번 총선 끝나면 너 특검할 거야 하면서 한동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니까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거대
총력전을 해요. 국힘당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 세력과 민주 진영의 맞청 노릇을 하면서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적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함부로 칼을 들이댈 수 없는데 조국은 내일이 없잖아. 내일이 없다 보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야. 윤석열 3년을 길다. 이 메시지. 한동훈 너도 특검 받아라.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한동훈 그래 윤석열 야 윤석열 네 와이프는 왜 수사 안 받아? 공정과 상식이라며. 왜 윤석열 너는 수사 안 받아? 왜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지지가 올라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지금 지지율이 세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는 민주당 비례 10명도 안 나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선전을 해도 지역구에서 170석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번 총선에 조국은 이 정도면 됐어요. 조국은 이 정도만 해도 됐어요. 무조건 비례정당은 3번 찍으라고 운동을 좀 가열차게 하십시오. 내가 보면 사전선거에 가장 비례투표 1등만 뽑으라고는 조국신당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가장 강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조국신당 가장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본투표에서 조국신당은 정당 투표 안 얻어도 벌써 15%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제가 보면 7석 얻으면 잘 얻을 것 같아요. 조국은 이미 충분히 얻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민주당 비례가 위기예요. 민주당 비례가 위기예요. 조국이 너무 많이 잘 나가면요. 밖에서 이재명과 조국의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조국이 위험해지고 이재명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이낙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게 조국은 2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똥파리 새끼들이랑 조국과 이재명을 싸움을 붙이기 딱 좋거든요. 응? 싸움 붙이기 딱 좋거든요. 물론 조국과 이낙연은 레벨가 다르지만 결국은 또 우리는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이 싸움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조국이 살고 더 이상 공격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2등 해야 돼요. 진짜 조국혁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3번 찍어주세요. 조국은 지금 10석을 얻든 7석을 얻든 5석을 얻든 의미가 없어요. 조국이 국회의원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석 정도만 얻어도 태풍이에요. 태풍. 거의 더 이상 15석 욕심내는 순간 민주당에서 견제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응? 이재명과 조국 장관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무럭무럭 자라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선거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 이명박근혜 한나라당의 경선이 곧 대선인 것 같이 이재명과 조국의 대결이 곧 대통령 선거인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응? 이제 조국은 4월 10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요. 4월 10일 이후에 조국신당이 10석을 얻던 7석을 얻던 이제 조국은 대선 후보에 포함시켜갖고 이재명과 이간질 작업에 들어가요. 민주당과 이간질 작업에 들어가면 죽는 건 조국이에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 누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은 조국에 있더라. 그래도 조국은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더 이상 조국이 가면 조국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 조국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국이 더 이상 공격받지 않아요. 이 정도만 받아도 조국은 성공한 거예요. 어? 제 말을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말 진심 어리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졌지만 잘 싸웠다가 통하는 정당이 조국 신당이에요. 조국 신당은 한 석만 얻어도 조국 신당은 세 석만 3%만 나와도 젖잘싸예요. 무조건 젖잘싸가 없죠. 조국 신당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조국 신당이에요. 조국 신당은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왜 성공했냐? 그 누구도 조국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조국이 나오면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국힘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치 하수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국 나오면 난리 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벌써 2년 전에 꿰뚫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조국의 강을 민주당 스스로 파지 말고 조국을 영입해라 그랬어요. 근데 조국은 민주당에 안 들어간 게 잘한 겁니다. 조국은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환경이었어요. 물론 받아주지도 않았겠지만 조국은 민주당에 갔으면 똑같은 바보밖에 안 됐어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 책임도 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주정의 스펙트럼이 커지고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조국을 적대시하는 놈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을 바라지 않는 놈들이에요. 조국을 키워야지 이재명이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지하라고. 옛날에 송가혁 같이 지지자들 징글징글 해갖고 떠나가게 하지 말고 진짜 이재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대적할 수 있는 대권 후보들을 키워주라고. 안 그래요? 지금 같은 민주당 분위기에서 누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재명 혼자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후보들을 키워놔야지 나중에 총선이 되는 거, 아니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2등을 만들으십시오. 참. 정치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 있는 경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자기 후보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경선을 사실상 이낙연은 경선 불복이에요. 이낙연은 경선을 불복했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을 윤석열에게 투표해야 하는 것을 방관한 자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이탄희가 나오고 조국이 나오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고 할 때 세 명이 손을 탁 잡고 흔들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유세에 조국이 나서고 이탄희가 나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면 그런 아름다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고비를 하도 넘기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너 대선 나올 거지. 저 새끼 대선 나와갖고 이재명 잡아먹으려고 해. 이러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재명에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갖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정말 뜨겁게 만들어 놓고, 물론 다음 얘기지만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제는 이번 총선 끝나면
이제는 친명 아닌 사람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친명 아닌 애들은 저기 둘이 도시락 찌그러져 갖고 둘이 도시락 먹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계심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의 민주당. 이제는 여러분들 친명 비명이라는, 이번 총선 딱 끝나자마자 친명 비명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냥 민주당, 그렇죠? 그냥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쓰면 됩니다.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리아 경찰에서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그 리아 우리은행 계좌로 USB 판매 대금 보낸 사람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리아 통장을 압수수색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 보냈나 봤더니 여러분들, 제가 얼마 보냈는지 조회를 했더니 혹시 내 방송 보는 우리 김 작가님 그거 혹시 스크린 캡처해 놓은 거 있으면 줘요. 제가 리아한테 USB 하나 받고 100만 원 보냈어요. USB 하나 받고 1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 100만 원 보낼 때 다행히 뭐라고 보냈냐? 이태원 참사 추모 앨범 후원. 추모 앨범 후원 그래갖고 제가 100만 원 보냈던 거 영수증이 있었고, 저도 그거를 얘 아마 내가 보면 몇 천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100만 원 내고 여기저기서 10만 원 보냈다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그 우리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면 내가 보면 몇 천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100만 원 보냈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에 이태원 참사 추모 앨범 후원으로 제가 보냈어요, 돈을. 그래서 지금 리아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는 사기죄가, 시민들을 속인 저 사기죄는 최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서 쟤는 국회의원직 박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제보, 나도 그 당시에 앨범 산다 그래갖고 우리은행 계좌로 돈 보내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여기 전화 3919-7673 보낸 날짜, 금액 여러분들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 다 경찰에 제출할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